자, 시작해봅시다. 2019년 3월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좀 풀어봤는데요. 푸고 중에 질문사항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6번 문제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했습니다. A 관찰자는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네요. 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했습니다.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의 90% 0.9c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B가 볼 때 광에서 발생한 빛 검출기 PQ에 동시에 도달했답니다. B가 볼 때 B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모르죠. 우리가 등속운동과 정지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B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등속으로 가다 보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 그래서 빛이 동시에 PQ에 도달했다. 그 말은 B 입장에서 뭐 실제로 B 입장도 아니고 B 입장에서 PQ 길이는 서로 같은 거리가 됩니다. 반면 표는 A가 관찰한 사건을 보자 했습니다. A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요 P 쪽은 다가오면서 이 빛이 다가오면서 P에 먼저 도달했겠죠. 그치? 그래서 P에 먼저 도달했다라고 관찰자 A는 얘기할 것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광에서 빛이 방출되고 P에 먼저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니은 Q에 나중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니은 광속은 A가 보든 B가 보든 누가 보든 광속은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측자 A가 했는데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 거리보다 짧다? 그거죠. 어차피 이 길이는 B 입장에서도 길이 똑같고 A 입장에서도 그 길이는 똑같았습니다. 그죠? 길이 똑같은 거죠. 다만 P라는 건 다가오면서 빛이 만나고 Q라면서 멀어지다 만나니까요. 이해됐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이거요. 등속과 정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1905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리,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믿고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무슨 뜻이죠?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등속으로 가고 있는데 난 등속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등속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 떨어뜨리면 이 분필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자유낙하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내가 등속으로 가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수평발 던진 물체의 운동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등속으로 가고 있는데 나 등속은 잘 몰라. 그래서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왔어요. 내 입장에서 그냥 단지 연지구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걸 볼 때 어떻습니까? 하면 포물선 운동을 했습니다. 이에 특수 상대성 원리, 이거는 갈릴레이가 얘기한 건데요. 벌써 아인슈타인보다 한 300여 년 전에 먼저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내가 볼 때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냥 단지 연지 투석 운동을 했어. 반면 열 볼 때는 어떤 운동이 되고 포물선 운동이 있다고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하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관성 좌표계에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관성접혀있는 것은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광속 불변의 원리죠. 내가 시속 500km 달리는 비행기에서 시속 100km 야구공을 던지면 여러분 볼 때는 그 야구 속력은 시속 600으로 느낍니다. 근데 빛을 쪼여주면 내가 시속 500으로 달리든 광속이 90% 달리든 빛의 속력은 항상 똑같다는 게, 즉 탈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가 됩니다. 이거는 마이클슨 실험을 통해서 마이클슨은 지구의 자전 및 공전 방향에 나른한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빛을 쪼여준 거, 그리고 수직한 방향 빛을 쪼여줄 때 시간 차이가 날 거다, 광속의 차이가 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실험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공리 또는 원리 또는 가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건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 중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놈이 나오네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광속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우주선 안에서 나는 이 우주선 속력을 몰라요. 그래서 빛을 동시에 쪼여주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뭐하다? 똑같이 빛이 도착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등속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중앙에서 빛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다 똑같이 도착해요. 당연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빛을 쪼여주는데 나는 이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력을 가고 있다 보니까 얘는 빛이 멀어지면서 이 왼손은 멀어지면서 빛과 만나고 오른손은 다가오면서 빛과 만나니까 오른손에 먼저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랬어요? 누가 맞다고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력을 우리가 움직이는 속력이 광속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도 동시에 도착하게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빠른 속력을 한다면 분명히 오른손의 빛이 먼저 도달하고 왼손의 빛이 나중에 도달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동시적 상대성 누가 맞니? 둘 다 맞아요. 어떻게 그게 둘 다 맞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도달했다고 정지해 있는 사람은 오른손에 먼저 도달했다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시간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히 흐르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과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잖아 라고 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 되는 얘기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1905년에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면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빛을 쪼여줄게요. 쭉 이렇게 올라가죠. 1초 만에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정지상태에 나나 또 역시 정지상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올라갈 때 1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내가 볼 때는 수직하게 빛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빛이 사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광속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데 1초? 그럼 여러분 볼 때는 어떻습니까? 2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우리한테 2초 지났는데요? 내가 볼 때 뭔 소리야? 1초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얘기 되겠죠. 내가 볼 때는 1년 지났는데 여러분 볼 때 선생님 당신은 2년 지났잖아. 여러분한테는 2년 지났어. 근데 어떻게 당신은 1년밖에 안 늙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다 보면은 시간 팽창,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T0는 정지 상태에서 흐른 시간을 얘기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정지 상태에서 흐른 시간입니다. 여기에 Z인자는 로렌츠 인자의 역수인데요. 로렌츠 인자 자체가 1-C제곱 V제곱 이렇습니다. 그래서 속력 V가 광속의 60% 달리면 Z인자 값은 0.8에 해당합니다. 속력 V가 0.8C에 해당하면 0.8 집어넣으면 0.8C 집어넣으면 얘는 0.6에 해당합니다. 광속의 80% 달리면 지구에서 10년 흘렀다고요? 나한테는 6년밖에 안 흘렀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10년 간 거리인데 나는 6년밖에 안 갔어. 그러면 원래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각했던 보고 있는 길이보다는 나는 훨씬 더 짧게 느껴지잖아 하겠다고요. 그래서 길이 수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L제로 쓸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 정지 상태에서 관측한 길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만큼? 역시 Z인자만큼 말입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합니다. 왜? 무슨 소리입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여러분하고 지난 공부 시간에 입자가속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로렌츠 힘을 통해서 자기장 속에서 전자라든지 양성자 이런 걸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그게 주변에 전기장을 걸어서 가속을 시킵니다. 우리가 일과 에너지 관계에서 전기장에서 전하에 가해준 이런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속력이 그래 빨라지는데 광속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광속을 넘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광속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계속 전기장을 통해서 일과 에너지를 일을 하면서 전기장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전자의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에너지 증가는 속력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속력이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도 그래서 같이 증가되는 거죠. 속력이 생각을 안 올라가 질량이 올라가서 그래.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요. 말뜻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가속시키기는 더더더 어렵지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질량 증가는 M제로 이건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이 되겠네요. 여기에 Z인자 2분의 1만큼 말입니다. 현재 세학제 2020년부터 시작하는 세학제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리 1에서 가르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에서 가르칩니다. 반면 2019년까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물리 1에서 가르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9년에 발표됐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두 연도였습니다.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제기가 있었습니까 하면 이게 등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속운동. 그래서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급출발 뒤로 훅 쏠리잖아요. 이런 힘을 우리 뭐라 그러죠?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주선이 가속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가속도 A를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쏠리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은 F 관성력을 받습니다. MA만큼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간단한 거지 않아요? 버스가 급출발해 뒤로 훅 쏠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속 확 하는 순간 뒤로 확 쏠리잖아요. 그치? 그런 관성력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속도가 만약 G만큼 거리인데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우주선에 딱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그럼 mg만큼의 관성력을 받으면서 쭉 쏠리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 열어보니까 얼라리야 그냥 지구에 우주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하는 게 일반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인데요. 우리가 시간 팽창이 속에 빠르면 시간이 더디게 간다 하잖아요. 중력 큰 곳은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은 직진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빛을 쪼여줄 때 등속으로 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등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가죠. 사선으로 갔죠. 이해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등속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갔다 했잖아요. 근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속으로 가면 이렇게 갔을 텐데 가속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빛이 이렇게 쪼였는데 어디에 붙이죠? 손바닥이 아니라 팔꿈치에 붙이네요. 빛이 가속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근데 가속 운동을 통한 관상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어요. 중력에서 빛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현상도 소개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 중력 렌즈 현상은 빛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현상은 1926년 한 7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일시 때 보이지 않아야 될 별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직접 사진으로 말 그대로 현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증거 앞에, 현상 앞에 모두 다 공평해집니다. 증거 나왔어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내가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니들이 빠르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해서 어떤 패러독스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게 했습니까 하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 가속 운동을 받은 사람한테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게 됐습니다. 뭐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뭐 물론 상대성 이론이 지금 중학생한테 당장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연과고 올라간다든지 꼭 과거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는 역시 물리원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물리투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시간 팽창이라든지 길이 수축 이것을 실제적인, 그냥 단순하게 정성적인 계산보다는 실제적인 계산을 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2019년 3월 거 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질문사항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7번? 예.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A, B, C를 이용한 회로를 구성했어요. X라는 놈은 P 아니면 N형 마더치 중에 하나입니다. 해놨네요. 자, 우리가 LED 발광 다이오드 됩니다. 어쨌든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에 순방 전압이 걸렸다. PN P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 근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죠? 이게 순방 전압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LED가 반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뭐 P에 마이너스, N에 플러스 걸렸다면 역방 전압이 걸리면서 LED가 반짝이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인데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니까 LED가 2개 켜지고요. B에 연결하니까 하나만 켜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B에 연결해 볼까요? 스위치 스몰 B에 연결했습니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요, 이런 회로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겠습니까? 스위치를 B, 스몰 B 연결했는데 한 개만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보이겠습니까? 한 개만 불이 켜졌다? 얘는 켜지는데 얘는 안 켜져. 말이 돼? 아니잖아요. 켜주려면 이 둘 다 켜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개에는 역방 전압이 걸렸네요. 플러스라고요? N형, P형, 여기 N형, P형 이렇게 됐겠네요. 플러스 P형, N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B 연결할 때, 스몰 B 연결이니까 LED 한 개가 켜졌다는 것은 LED, A, B, C 중에 C 혼자만 순방이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A에 연결하니까 두 개가 켜져야 된답니다. A 연결로 바꿀게요. A 연결로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C는 순방이든
다음 B 역시 순방이 됐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B 역시 순방 전압이 걸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a 연결이니까 두 개가 불반짝이라는 뜻은 C와 B가 연결되어서 두 개가 불 켜진 상황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X 파트는 했네요. 예, X 파트는 P형 반도체 2죠. 되겠습니까? 스위치를 스몰 a 연결합니다. 예, B에 순방 전압이 걸려서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C에서는 했네요. P형 반도체 양공은 Pn 접합에서 멀어진다? 양공이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불이 반짝일 수가 없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B 연결할 땐 C는 불이 켜져야 되죠. 양공과 전자가 서로 접합면에서 맞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말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순방 전압이 걸린다는 것은 양공과 그리고 A형 반도체는 전자가 서로 결합한다. 그렇게 해서 불이 반짝인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것은 이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분리된다, 멀어진다 이렇게 쓰는 거죠. P형 반도체에 많은 양공과 A형 반도체에 많은 전자가 서로 결합한다. 그게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LED가 불 반짝인다 이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댓글 뭐 있을까요? 11번. 11번. 그림과 같이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있었습니다. A 도선과 B 도선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네요. A 도선에선 위쪽 방향의 전류 I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AB가 고정되어 있고요. A에는 플러스 Y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요. 자성체는 PQ는 X축선상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P의 어떤 자성체 그리고 Q에도 역시 자성체가 R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모두 자기화가 되어 있고요. 한 놈은 상자성체고 다른 한 놈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자 하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B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어떨까요? A 도선에서 내리고 B 도선에서 올리는데 같은 거리에 같은 세기의 전류니까 여기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영역입니다. 자기장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자화가 되고 나발이고 할 거? 없죠. 예. 그래서 B에도 어떻게 돼야 된다? B에는 반대 방향 내리는 전류가 I만큼 흘렀어야 됩니다. 그래서 A 도선은 전류 잡고 내리는 자기장, B 도선은 전류 잡고 내리는 자기장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반면 Q 지점에는 어떻습니까? Q 지점에는 물론 A에 의해서 내리는 자기장이 있습니다만은 B에 의해서 올리는 자기장이 훨씬 더 유효한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B에는 플러스 Y 방향? 아니죠. 내리는 방향입니다. A와 B 사이에는 둘 다 내리는 자기장이다 보니까 여기엔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PQ는 같은 방향 좌화됩니까? 했어요. 지금 PQ가 상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를 했습니다. 요놈이 상자성체, 요놈이 반자성체라고 한번 해보죠. 상자성체라면 자기장의 방향대로 좌화될 겁니다. 반면 반자성체라면 기존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됩니다. 이게 반자성체고 요놈이 상자성체를 해볼까요? 상자성체면 원래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좌우가 되겠고요. 반자성체라면 기존 주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됩니다. 즉 PQ가 상반이 됐던 반상이 됐던 결국엔 자성체 내부에 좌화되어 있는 방향은 서로 같네요. 되겠습니까?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착력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였다고요? 한동안 화제에 올랐던 초전도체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밀어내서 그래서 좀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초전도체를 통해서 기차를 띄우려고 하는 장기 부상열차 만들려고 하는 물론 일부 상용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가 비행기의 속력이 일반적인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 있잖아요. 요 속력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프로펠러 비행기 속력. 하다못해 경비행기라고 불러주는 그런 것은요. 못해도 시속 150 이상 날아갑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힘 있는 놈들은 시속 300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프로펠러 비행기가. 제트 비행기 말고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펠러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엔진일까요? 일반적인 승용차 엔진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 엔진 출력은 똑같은데 우째 자동차는 시속 150밟기가 힘든데 비행기는 시속 그렇게 150, 200 이상 날아갈까요? 하는 거죠. 결국에 바닥을 구르는 마찰력보다 그지 않고 그냥 공기를 가르는 그 마찰력이 작아서 그래서 같은 출력의 엔진 값으로 얼마든지 더 빠른 속도에 날아가는 거죠. 자유부상열차도 마찬가지. 바퀴가 철도에 닿아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띄우면 훨씬 더 뭐하다? 마찰이 작잖아. 그러면 같은 엔진 효율로 더 속력이 빠르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자, 어쨌든 11번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봤네요. 다른 질문 될거 있습니까? 17번 문제 봅시다. 문제. 변전소에서 두 송전선을 통해서 공장 A, B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이에요. 송전선의 저항은 서로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주었네요. 표는 변전소와 송전전압, 공급 전력,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들을 나타냈습니다. 공장 A 쪽을 봅니다. V로 보냈습니다. 40P라는 공급 전력을 받습니다. 송전 전압이 V예요. 그럼 송전 전류는 해보자고요. 이거를 I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40P라고 쓸게요. 확인됐습니까? 됐나?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어떻습니까? 네.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4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거에서 손실 4P를 빼고 남으니까 공장에서의 허용 전력 또는 가용 전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는데요. 40에서 4P 빠진 36P까지 쓸 수 있거든 이라는 질문입니다. 확인됐습니까? B를 봤습니다. 40P를 공급하겠답니다. 근데 전압을 어떻게 해달래? V가 아니라 2V로 올리래.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2분의 I로 줄여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급 전력은 같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실 전력은요 2분의 I의 제곱에 저항 R 똑같다 있습니까? 이건 P만큼 받죠. 전류가 2분의 1, 손실 전력은 4분의 1로 줄 겁니다. 40P를 공급했는데 P만 손실받았습니다. 공장 B에서는 39P만큼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공장 C를 봤네요. 공장 C는 공급 전력을 80P로 줄게요. 되나요?
근데 전압은 2분의 V를 주겠답니다.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은 2분의 R이라고 돼요. 포용 전력 얼마 나올까요? VI가 40P였잖아. 2분의 V라고요? 4I가 흘러야 80P가 될 것입니다. 손실력을 어떻게 쓴다고요? 4I의 제곱의 2분의 R 저항은 여기 C는 송전선의 저항이 좀 작다 했습니다. 이거 내 맘대로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I 제곱 R을 4P라 했거든. 이건 I 제곱 R의 8배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게 4P였으니까 48, 32P를 손실받네요. 그럼 쓸 수 있는 건 80 공급했는데 32가 손실됐대요. 나머지 48P만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전압이 몇 배 올라갔어? 전류가 어떻게 됐어? 손실 전류는 또 어떻게 됐는데? 그럼 공급한 거에서 손실 빼면 쓸 수 있는 가용 전력, 허용 전력이 나온다. 이 패턴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 통합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할 때 이 전력 손실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서도 통합과학이라는 타이틀로 일단은 쓰는데 통합과학적인 내용보다는 물리 1, 2 이상의 수준으로 소개되는데요. 역시 이런 것들 물 2급 이상으로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리 2에도 이 전력 손실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불합격한 친구들이 또 특목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고라든지 이런 쪽에 준비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하늘고 학생 하나를 내가 과외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물리 투적인 내용으로 좀 더 높은 내용으로 좀 설명해달라고 고1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생 잘 적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17번 전력 손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 2 및 통합과학에서 전력 손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3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4월 준비해볼까 하겠네요. 그러면